안녕하세요. 시댁 부모님 이혼을 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며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고집불통 폭군 시아버지와 마냥 참기만 하시는 천사표 시어머니의 이혼을 누구보다 바란 게 바로 저거든요. 보통 결혼하고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면 고부간의 갈등을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천사표 그 자체시거든요. 저한텐 정말 친정엄마만큼이나 잘해주세요. 어쩔 땐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좋으신 분이세요. 문제는요,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식구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특히나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있자면 같은 여자끼리도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결혼 전 어머님만 간단하게 만나 뵙고 그 후 바로 상견례를 했었거든요. 아버님은 그때 처음 뵀는데 성격이 정말 화통하고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하시는 말씀도 어머님은 사근사근하시고 아버님은 시원시원한 성격이시라 시부모님들 다 괜찮아 보인다면서 안심하실 정도로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돈도 잘 쓰시고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화통하신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아버님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니 시원이고 뭐고 여태까지 참고 사신 어머님이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아버님은 모임이든 뭐든 밖에 나가면 별명이 열린 지갑일 정도로 돈을 팡팡 잘 쓰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굳이 내지 않아야 될 곳까지 본인이 돈을 쓰신대요. 가령 모임 같은 데는 갯돈을 모아서 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낼 필요 없는데도 계산할 자리가 있으면 막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가 낸다고 하시네요. 저희 시댁이 엄청 잘 살고 아버님이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면 아무 문제 없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잘 쓰는 게 뭐가 걱정인가요? 문제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돈을 잘 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말이 회사지 직원도 따로 없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시거나 어머님이 종종 가서 일을 돕고 계십니다. 수입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많은데 아버님은 그런 거 일체 신경 안 쓰시고 돈을 펑펑 쓰신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요. 밖에서 그렇게 잘 쓰시면서 집에서는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세요. 생활비도 정말 쪼들리게 주시고 그마저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가계부 작성해서 툭하면 보자고 하신다네요. 게다가 어머님이 가전제품이 오래되거나 해서 바꾸자고 하시면 돈이 썩어나냐고 난리가 납니다. 가족들한테 돈 쓰시는 건 정말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아까워하세요. 자식들한테도 똑같아요.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이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저희는 저희가 모은 돈에 아버님이 주시는 돈과 저희 친정에서 조금 보태준 돈, 그리고 대출을 조금 껴서 구축 아파트를 매매 후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나중에 남편더러 5천만 원 그냥 준 거 아니고 빌려준 거니까 갚으라 그러셨대요. 다달이 이자도 보내고. 남편은 아빠가 보태준다고 한 거 아니냐고 따졌대요. 왜냐면 남편 말로는 남편이 지금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진 틈만 나면 아버님 일을 도우면서 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아버지 일이니까 당연히 돕는다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본인이 먼저 지금 잔잔바리로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자금 보태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5천만 원 빌려준 거니 갚으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걸 그랬다며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도 좀 너무하신다 싶었지만 그런 건 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머님한테 하는 아버님의 행동과 태도 때문이었어요. 가족 모임 때도 어머님이 별 말씀도 안 하시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면박을 주질 않나 저희가 있든 말든 어머님한테도 말을 엄청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보기 민망해 하시고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출산일이 다가올 때였어요. 대화를 하다가 조리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조리원비는 우리가 내줍시다. 주변에 보니 원래 시부모가 조리원비는 내준대요. 그 말에 아버님은 눈을 흘겨뜨며 어머님에게 묻더군요. 조리원비가 얼만데?
한 200 정도 한대요. 근데 어머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슨 불에라도 데인 듯 아버님이 펄쩍 뛰시는 거예요. 200? 200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아버님이 너무 과하게 소리를 지르셔서 저는 좀 놀라기도 하고 섭섭하더라고요. 이 집 손자 낳고 쓰는 조리원비인데 저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시다니요. 어머님은 머쓱한지 애써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다 조리원 가요. 거기 가서 몸조리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고생 안 하고. 그런 짓 안 했어도 다 잘만 살아. 옛날 엄마들 그런 데 갔어? 아주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이 아버님을 흘겨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남편이 알아서 한다는데도 아버님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그러면 기어코 그 조리원이라는 데 간다는 거냐? 아주 돈지랄도 가지가지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데도 저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왈칵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이 눈치를 보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가,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러니까 아버님은 발작 버튼 눌리기라도 한 양 어머님한테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뭘 몰라?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 사람 열받게 만들어? 아버님은 저희가 있든 말든 어머님을 야, 너 이런 식으로 부르세요. 정말 존중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시죠. 어머님은 꼬박꼬박 여보 당신 하시는데도요. 어머님은 알겠다며 그냥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는 저희 부모님에게 저를 딸처럼 생각하겠다며 딸 주셔서 감사하다고 입에 발린 소리하면서 좋은 시아버지인 척은 혼자 다 하시더니 저도 이제 자기 식구 됐다 그건지 막말에 저런 식인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아빠 원래 저런다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괜찮다니까 어머니께서 이건 아버지 돈 아니고 자기 돈이니까 괜찮다고 아기 낳느라 너무 수고했다고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어머님은 꼬깃꼬깃 본인의 쌈짓돈을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쓸 수 있나요? 조리원비는 남편이 내고 저는 그 돈 그대로 잘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어머님 선물이라도 사드리려고요. 저희 어머님 오래된 가방 하나 들고 다니시는데 그게 전부터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예쁜 거 좋아하시고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생활비가 별로 없으니 맨날 오래된 가방에 오래된 옷만 입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주신 200에 제 돈도 따로 합쳐서 300짜리 명품 가방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워낙 비싼 가방이긴 하지만 어머님한테는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조리원비 몰래 주신 것도 그렇지만 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며 음식 맨날 해주시고 시댁 가도 저한테 음식 한번 설거지 한번 안 시키세요. 그리고 저에게 맨날 예쁘다, 기특하다, 잘한다 등등 좋은 말만 해주시고요. 그런 분인데 오히려 더 못해드려서 죄송할 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자기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자 어머님은 처음엔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냐고 환불해서 너 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 못하시게 영수증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해 하시면서 처음으로 생긴 명품 가방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다면서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며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때문에 이 사단이 날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내내 그 가방을 들고 다니시니까 아버님이 그 가방은 못 보던 거라고 비싸 보인다 하셨대요. 어머님은 원래 가격을 말하면 난리 날 것 같아 그냥 2, 30 하는 가방인데 원경이가 사줬다고 했대요. 근데 2, 30 가지고도 아버님은 돈이 썩어나냐며 난리를 한바탕 치셨대요. 그래도 어머님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어디서 진짜 가방 가격을 듣고 와선 어머님한테도 난리치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경이 너는 살림한다는 주부가 그렇게 사치가 심해서 어쩌려고 그래? 내가 들었는데 그 가방 300짜리라며? 네가 제정신이냐? 저는 아버님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도대체 어디서 가방 가격을 듣고 왔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론 내 돈으로 내가 어머님 드린 건데 아버님이 왜 난린가 싶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맨날 그 다 떨어져 가는 청가방 하나 들고 다니시는데 그 정도 가방 하나 못 해드려요, 제가? 너 부자야? 요새 애들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어. 26평 아파트 대출 끼고 살면서 300짜리 가방이 웬 말이야? 당장 반품해!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섭섭하고 기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따졌습니다. 이미 매신 걸 어떻게 반품해요?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제가 드릴만 해서 드린 거고 아버님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버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너 어디서 시애비한테 큰 소리고 대들어? 그렇게 배웠냐?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정당하다 생각되면 똑바로 얘기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하자 아버님은 거품을 무시더군요. 제가 어머님처럼 내내 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보고 괘씸하다며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불똥은 모두 어머님에게 다 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걱정돼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니 어머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우셔서 제가 어머님한테 집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라도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어머님은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으셨더라고요. 너한테 못 보일 걸 다 보인다. 미안해. 어휴, 어머님, 저한테 뭐가 미안하세요? 가방 가지고 아버님이 많이 뭐라고 하세요? 음, 가방 가격은 어디서 들었는지 집에 오자마자 가방 찾더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환불해오라고 난린 거야. 내가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고 나도 그런 가방 한번 들어보자고 했더니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집에 물건 다 집어던지고 집을 개판 만들어 놨어. 어머님은 그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우는 아이와 우는 어머님을 함께 달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왜 맨날 그렇게 참고 사시나 답답하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왜 그렇게 매번 참고 사세요? 아버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어머님한테 함부로 대하시고. 그러니 어머님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실은 이유가 좀 있었어. 뭔데요, 어머님? 원래도 다정다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그나마 지금은 나이라도 들었지. 예전 성진머리는 더 했다니까? 그래도 형석이도 있고 이혼은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참고 살았어. 그런데 저렇게 더 심해진 건 한 6, 7년 됐나? 그때 그 일 이후로 아주 대놓고 저런다니까. 무슨 일요? 형석이한테 삼촌이 있단 얘긴 들었지? 네, 어머님 남동생요. 지금은 연락도 끊긴 지 오래라고. 전에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연락도 끊기고 생사 확인도 안 된다고요. 어머님이 종종 남동생 생각하며 눈물도 훔치신다고 했거든요. 음, 성문이라고 내 남동생. 걔가 머리도 좋고 사업 수완도 좋은 앤데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 근데 그때 자금 문제가 좀 생겼다고 갑자기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거든. 딱 한 달만 쓰고 갚는다고 약속을 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인데 애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안 빌려주고 어떡해. 너네 아버지한테 금방 갚을 거라고 사정하고 빌려줬지. 그런데 그 후로 성문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너네 시아버진 천하의 사기꾼 새끼라고 가족을 등쳐먹냐고 난리를 쳤는데 그 후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내 얼굴만 보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어머님은 그 말씀을 하시며 다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 때문에 제인처럼 그렇게 사시는 거였어요. 어쩌겠어. 내 동생인데.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5천만 원 안 갚아도 좋으니 나한테 다만 연락이라도 한 통 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건지 연락 한 통이 없는 거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걔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미어져. 어디 살아있으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저는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님이 너무 안 됐고 안쓰러웠습니다. 믿었던 동생은 돈을 갖고 잠적해버리고 아버님은 그 일을 꼬투리 잡아 어머님에게 더욱 심하게 대하시고 마음 착하고 여린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물론 그 일로 아버님한테 면목 없다는 건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님 여태까지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아버님 사업장에서 일하셨잖아요. 솔직히 5천만 원? 어머님 그 값 충분히 다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기죽어서 하지 마세요. 저희도 있잖아요. 어머님은 제 말만 들어도 힘이 된다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의 파리한 손을 잡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명품 가방 사건으로 저는 아버님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난리치는 걸 보셔서 그런지 저한테는 더 이상 화내거나 함부로 하시진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전형적인 강약약 강이세요. 세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겐 자기 마음대로 성질 부리는 그런 사람이요. 어쨌든 그 일 이후로 어머님은 더 기죽어서 사셨죠. 그런데요, 더 큰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바람을 피는 걸 어머님에게 들킨 거였어요. 아버님이 대놓고 내연녀랑 차 타고 밥 먹으러 가는 걸 어머님과 친한 동네 아주머니가 보시고 어머님에게 얘기를 한 거였죠. 그 여자는 동네에서 노래방을 하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머님한테 뭐 가져다 드릴 게 있어서 갔다가 어머님이 대낮에 술을 드시고 있길래 놀라서 물어보니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바람까지 핀다.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어떻게 한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보란듯이 바람까지 핀다니? 나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가 사준 가방 가격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니? 그년이 내가 동네에서 메고 다니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 말했대. 자기도 저거 사달라고. 저거 비싼 건데 왜 와이프한테만 사주냐고. 그래서 그 가방이 비싼 걸 알았던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가방 가격을 아버님이 어떻게 알았나 했는데 내연녀가 알려준 거라니 정말 뻔뻔한 아버님과 내연녀였네요. 내가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당당해.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재. 근데 갈라설 땐 서더라도 너네 동생이 들고 나른 5천만 원은 갚으래. 안 그러면 나 고소해버릴 거랜다. 나 참. 아버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가족끼리 그런 걸로 고소 못해요. 바람 펴놓고 얼마나 당당한지. 아휴, 내 팔자가 왜 이러니. 어머님은 다시 술을 드시며 구슬프게 우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불륜 증거 싹 잡아서 이혼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요. 어머님은 이혼하고 나면 자기는 어디서 사냐고 저희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저희랑 같이 사시자고 했는데 어머님은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 재산 분할이라도 받아서 작은 집이라도 구하셔라 했는데 어머님 말 아버님이 전에 친구 말 듣고 부동산 투자한다고 지금 집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대출금 갚고 있어서 사실상 빚이 더 많다고요. 자기도 돈 날려먹었으면서 어머님은 동생한테 5천만 원 빌려준 걸로 아직까지 뭐라고 한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랑은 죽어도 같이 안 사신다고 저희 집에 패기 칠 거면 그냥 콱 죽는다 그러시고 이혼하고 재산 분할 한다 해도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어떻게든 어머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말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펼쳐졌어요. 바로 연락 두절이라고 했던 어머님의 남동생분이 어머님께 연락을 한 거였죠. 어머님은 놀라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원경아, 성문이가 전화가 왔어. 내 남동생. 나 좀 만나잔다. 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는 걸 보니 좋은 일 같지도 않고 삼촌이 또 어머님한테 손을 벌리거나 하면 어떡하나 싶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저도 같이 만나러 나가자고 했어요. 혹시나 삼촌이 어머님께 무리한 부탁을 하면 제가 끊어내려고요.
아이는 친정어머님께 맡기고 저도 어머님과 같이 삼촌을 만나러 갔죠. 어머님은 성문이가 살아있었다고 삼촌이 오시기도 전에 눈물부터 글썽이시는데 저는 걱정이 앞서서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했던 카페에서 기다리니 삼촌이 오셨어요. 삼촌은 엄청 멀끔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을 발견하고는 단숨에 달려오는 거예요. 두 분은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쳐다봤지만 저는 몇 년 만에 재회를 한 두 분이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저도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우신 두 분은 겨우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삼촌은 계속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아니다. 살아있으니 됐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누나,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돈 들고 날라서. 미안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진짜 미안해.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괜찮아. 어디서 지내? 밥은 먹고 지내? 삼촌은 그 말에 눈물을 닦고 웃으며 지갑에서 중국어로 된 명함을 두 장 꺼내서 저랑 어머님이랑 한 장씩 주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는 디저트 사업이야. 와이프랑 공동 대표야. 와이프? 너 결혼도 했어?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 근데 같이 살아. 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어. 어머님은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하던 일은? 삼촌은 커피를 한 모금 하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중국 가서 하려던 사업은 동업자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삼촌이 돈 다 끌어모아주고 마지막까지 어머님한테까지 돈을 빌린 거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동업자는 사기꾼이었고 삼촌도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촌은 자기 돈도 모자라 누나 돈까지 그렇게 날려먹었으니 그냥 죽어야겠다 싶어서 시도까지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최소한 누나 돈은 갚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삼촌을 평소 좋게 봤던 중국 거래처 사장님이 삼촌을 도와줬고 그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집 딸이랑 서로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기투합해서 같이 지금의 디저트 사업을 구상했다고요. 와이프와 공동대표로 일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해외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통에 너무 바빠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은 말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누나 돈만 생기면 바로 연락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래도 이왕이면 떳떳하게 성공해서 연락하자 싶더라고. 그래서 누나한테는 못할 짓인 거 알면서 연락 안 했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누나한테 빌린 돈 10배는 갚아주리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는 너무 바빴어. 사실 이번에 한국 온 것도 와이프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나만 나온 거야. 누나 시간 되면 같이 중국 가서 인사도 했으면 좋겠어. 곧 결혼식도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때도 꼭 참석해주고. 삼촌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삼촌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살아준 것만도 고맙다. 5천만 원 그거 없어도 되는데 네가 그 돈 때문에 나한테 연락도 못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미안해 누나. 못난 동생 어떻게든 잘된 거 보여주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어도 참고 안 했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렇게 어머님과 삼촌은 다시 우셨어요. 어머님은 한참이나 삼촌의 손을 쓰다듬더라고요. 어쨌든 삼촌은 외국에 나가 사업가로 성공한 거고 제가 염려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매형은 잘 지냈느냐고 하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잘 지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삼촌에게 그 5천만 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할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도 삼촌에게 다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을 아버님으로부터 탈출시킬 방법은 이제 삼촌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고민 끝에 삼촌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낮에 만난 어머님 며느리라고 하면서요. 삼촌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일과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삼촌은 몹시 놀라더군요. 매형이 무뚝뚝하고 인정머리 없는 줄은 알았지만 누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네,
어머님은 절대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외삼촌께서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바람까지 피면서 어머님한테 얼마나 당당하신지 옆에서 보는 저도 기가 막힌데 어머님은 어떻겠어요? 삼촌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해줘서 고맙다며 누나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 물어보니 삼촌이 5천만 원 바로 보낼 거고 그리고 매연가는 이혼하고 자기랑 중국 가서 같이 살자고 했다더군요. 거기서 집도 구해줄 수 있다고요. 어머님은 돈은 일단 지금 말고 나중에 보내라고 하셨고 또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거절했다고 하세요. 삼촌은 그러면 여기에 집을 구해준다고 했답니다. 이혼하고 나와서 살라고요. 생활비도 삼촌이 다 보내준다고 걱정 말라고 했대요. 어머님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고 저도 조심스럽게 이혼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 같으면 아버님의 막무가내 행동에 바람까지 피셨으니 가차없이 이혼인데 어머님 입장에선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삼촌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시겠다며 연락하라고 하시고 다시 중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 아버님의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에 잔치를 하냐고요. 바로 저희 아버님이요. 떠들썩한 거 좋아하시고 과시하는 거 좋아하는 아버님이 제 조리원비 200은 아까워서 부들부들 하셨으면서 자기는 꼭 환갑잔치를 열어야겠답니다. 친척들도 다 부르고요. 저희 남편이 환갑잔치는 요즘 안 하는 추세라고 말렸지만 아버님은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말리냐고 성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회장을 하나 빌려 환갑잔치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다 저랑 남편의 몫이었어요. 애 키운다고 정신도 없었는데 아버님 환갑잔치 준비까지 해야 했죠. 저는 속으로 어머님 언제 이혼하시나 생각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아버님 환갑잔치를 열었고 친척분들과 아버님 친구분들도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요. 아버님 친구분들도 무슨 환갑에 잔치를 하느냐고 참 유난이라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그러게요 생각했지만 겉으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분도 오시고 환갑잔치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놀라서 보자 어머님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저 인간이 여기까지 저 여자를 불렀네. 저는 그 말에 놀라 쳐다봤습니다. 연회장 입구 근처에 파마머리에 야시시한 화장을 한 여자가 아버님을 향해 손을 흔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가족 모임에까지 내연녀를 부른 겁니다. 부른 아버님도 기가 막히고 오라고 떡하니 온 내연녀의 뻔뻔함도 기가 막히고 어머님이 몸을 부들부들 거리며 분노에 차오르셨고 저는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가서 쫓아낼까요? 아니다. 손님인데 쫓아내면 안 되지. 어머님은 이를 바득바득 거리시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서 있는 잔치상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회자분이 막 잔치를 시작하려고 멘트를 하시는데 어머님이 잔치상 앞에 우뚝 서시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잔치상 위로 팔로 와장창 쓸어버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회장하는 엉망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눈이 터질 듯이 커져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장병수, 너 이런 자리까지 바람피는 여를 부르냐? 너는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사근사근 조용조용한 어머님에게 저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도 완전 악에 바치신 거죠. 어머님의 말에 친척들과 친구들 다 웅성거리고 그 여자는 당황했는지 몰래 밖으로 나가려고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잽싸게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한복 치마를 부여잡고 달려나가서 그 여자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어딜 가요? 아버님이 불러서 온 거면 끝까지 보고 가세요. 제가 일부러 쩌렁쩌렁하게 말하자 사람들도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얼굴을 가리고는 저보고 나오라고 밀치더라고요. 저는 못 나간다고 여자를 잡았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너 그거 못 놔? 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전년 털끝 하나라도 상할까봐 걱정돼? 에라이! 어머님은 상 위에서 미처 밀려나지 않은 2단 케이크를 들어 그대로 바닥에 내다 꽂으셨어요. 너 미쳤어? 아버님이 부들거리며 어머님 앞으로 가니까 저희 남편도 쫓아가서 아버님을 막더라고요. 그만하세요. 놔 임마. 저 옆편네가 돌았나 진짜. 술 처먹었어? 어디 잔치상에서 행패야 행패가. 너는 잘도 제정신이라서 일가 친척 다 불러놓은 자리에 바람피는 년을 끌어들이냐? 네가 제정신이야? 뭐? 너?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그래 나갔다. 내가 참고 봐주니까 사람을 바보 천치로 봐? 오냐? 너 내가 이혼해주마. 너 맨날 이혼 노래를 불렀지? 나도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전현이랑 같이 살아. 어머님은 그러면서 제가 맡고 있던 문 앞의 내연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우리 동네에서 노래방 하는 년이지? 너 이 영감 뭐 보고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개털이야. 지금 있는 집도 숨 비지고 돈 펑펑 쓰고 다니니 뭐 좀 있어 보이디? 너 이 영감한테 받을 거 하나도 없어. 그건 알고나 만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그 여자는 저를 있는 힘껏 밀치고 도망가더라고요. 아버님이 악을 쓰며 어머님한테 덤벼들려고 하자 남편이 아버님을 반대로 확 밀치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야, 너 나 밀었냐? 너네 엄마가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왜 나한테 그만하래? 아버지가 여태까지 엄마한테 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아버지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저런 여자를 불러요? 아버지한테 도대체 가족이 무슨 존재입니까? 됐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질렸어요. 저도 앞으로 아버지 안 보고 살 겁니다. 남편은 그러더니 어머님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그만 가시자고 말씀드리고 아이 데리고 함께 그 회장을 떠나버렸어요. 아버님이 길길이 날뛰시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한테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들으셨던 저희 엄마는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어머님은 사돈 앞에서 부끄럽다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니라며 나 같아도 그렇게 했다며 어머님께 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난리가 난 환갑잔치 때문에 저희 남편은 한동안 친척들에게 오는 전화에 시달렸어요. 친척분들은 다 하나같이 그 착한 형석애미가 그럴 정도면 형석애미가 오죽했겠냐며 아빠 욕을 엄청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잔치상에서 난리를 친 건 어머님인데 오죽했으면 그랬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니 아버님이 어떻게 살아온 건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 후 어머님은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변호사 사무실 같이 다니면서 돕고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전화로 폭언하고 당장 찾아오겠다고 하고 우리 집 불질러 버린다고까지 하면서 난리쳤는데 제가 어머님 폰에 녹음 설정해놓고 녹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혼 소송 자료로 다 쓰였어요. 어머님은 이혼 소송에 쓸 자료들이 한가득인데 아버님은 끽해야 삼촌이 빌려간 5천만 원 그게 전부더라고요. 저희는 아버님 역시 부동산 투자한답시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재판 끝에 어머님이 승소하시고 위자료까지 받게 됐어요. 집 담보대출 남은 건에 대해서는 빚도 재산분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아버님의 일방적인 결정과 투자였다는 걸 어머님이 소명해서 결국 재산분할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고 아버님이 혼자 갚아야 될 부분으로 남았어요. 어머님이 삼촌에게 빌려줬던 돈 부분은 혼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라 부부 공동의 돈에 해당되고 그마저도 어머님이 아버님과 상의 끝에 빌려줬던 거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트집 잡아 아버님이 어머님께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는 부분은 유책사유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위자료 지급을 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재산 분할 부분이 없다 보니 아버님은 집도 절도 없이 어디서 살 거냐고 자식네 집에서 얹혀 살 거냐고 비아냥거리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위자료나 제대로 내놓으라고만 하시고 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아버님이 뒤늦게라도 돈 내놓으라고 난리칠까 봐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한참 뒤 삼촌께 말씀드리자 삼촌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약속대로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5천만 원도 돌려주시고요. 저희도 아버님하고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해서 아버님은 이런 일까진 모르세요. 만약 안다면 난리가 한바탕 날 거라서 저희도 끝까지 모른 척할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그 후에 삼촌도 만나러 중국도 갔다 오셨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으시면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사세요. 아버님은 그 내연녀랑은 안 좋게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저희한테 너네 엄마 어디 사느냐고 자꾸 연락을 해대는데 남편도 앞으로 엄마 찾지 말고 알아서 사시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중에 잘못했다며 어머님을 찾는 전화를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버님과 달리 이혼 후 어머님은 얼굴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저희 애기도 자주 봐주러 오시고 종종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곤 합니다. 어머님이 너무 편안해지시고 좋아지셔서 저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똑부러지고 야무진 며느리 둔 덕에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고요.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나 싶기도 했지만 어머님은 제가 너무 의지가 된다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저 고부 사이 이상으로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큰 탈 없이 이렇게 어머님과 오손도손 잘 지내고 싶네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면서 참 많은 충고와 조언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때로는 진심으로 너를 위한 말이다 라는 걸 방패 삼아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비난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데 말이죠.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저희 신우 이야기입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충고 아닌 충고로 비난을 일삼았던, 자기는 저처럼 안 할 거라고 했던 신우. 그런데 그 신우의 말버릇이 몽땅 고쳐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내 연애를 했는데 서로 동갑이라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죠. 결혼 정년기였던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오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 약속 후 알고 보니 시댁은 꽤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이셨고 별도로 세를 받는 건물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시부모님 댁도 꽤 크고 관리가 잘 된 2층 주택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다소 평범한 편이라서 기가 좀 죽기도 했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은 다 좋으신 분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첼로 전공을 했고 졸업 후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나 남편보다는 2살이 어렸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좋으신 분들 같다 생각하며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후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어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냐고요? 아니요. 말로만 듣던 시누이 시집살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몇 번 본 적이 없는 데다 신우도 저에게 말을 많이 걸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엄청 저한테 말도 많이 걸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순 명령조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충고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신우가 그래도 어이가 없을 텐데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그러더군요. 언니, 우리도 친하게 지내요. 언니도 이제 저희 집 식구니까요. 그럼요. 너무 좋죠. 예전에는 뭐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 어쩐다 하지만 요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저는 언니한테 바라는 거 크지 않거든요.
그저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고 저희 오빠한테 잘하는 거, 그거면 되거든요. 네. 사실 저희 오빠 인기 많은 편이었어요. 언니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 사는 거 나쁘지 않고 저희 오빠 인물도 좋고 직장도 좋잖아요. 언니는 결혼 잘하신 거예요.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도 잘 없거든요. 신우는 남편 직장 좋다고 저보고 결혼 잘했다는데 저는 속으로 저랑 자기 오빠랑 같은 직장 다니는 거 모르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좋게 웃으며 말했죠. 지훈이 너무 멋있죠.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정말. 저는 일부러 신우 말에 맞장구 치듯 그렇게 말했는데 신우 표정이 갑자기 싹 굳더라고요. 지훈이라니 언니. 네? 남편한테 지훈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신우 앞에서. 저는 약간 벙쪘습니다. 사귀는 내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순간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아, 그런가요? 언니, 제가 알려줬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실수하실 뻔했어요. 호칭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거든요. 쟤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듣다 보니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호칭을 잘못 불렀다 이 말인가 싶고요. 신우는 실실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 매기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훈계질하는 게 더 가정교육 못 받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죠. 저도 그날 기분이 좀 언짢아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웃으면서 아, 박지연 또 시작이네. 그냥 무시해. 걔 원래 그래. 원래 그런다고? 우리 부모님도 못 말려. 아주 지 혼자 제일 잘났고 지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애야 걔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버릇없는 부분이 있다면 오빠든 부모님이든 한 소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때까진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부모님도 친오빠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런데 신우의 행동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하루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신우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네, 아가씨. 언니 바쁘세요? 이번 주 주말 뭐 하세요? 이번 주 주말요? 아,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오빠랑요? 네. 그 말에 신우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기요, 언니. 네?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언니 보면 결혼 안 한 사람 같아요. 네? 너무 프리하신 것 같다고요. 저희 집 안 온 지 한 달도 넘었죠. 뭐, 따로 행사나 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전화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걸로 한 소리 하셨나요? 겉으로 그러진 않는데 기분은 안 좋죠. 뭐 결혼해서 둘이서 살면 끝인가요? 그럴 거면 가족이 왜 있나요? 제 말은 저희 부모님도 좀 챙겨주세요. 결혼했으면 시부모님이잖아요. 전화도 종종 드리고 오셔서 저녁도 먹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외출도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언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이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지가 뭔데 전화해서 저러나요?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도 사회생활 하느라 바쁘셔서 시간도 많이 없으신 데다 결혼 초에 말씀도 하셨어요. 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너무 자주 보지 말자고요. 어머님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건데 왜 신우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저기 아가씨,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 같아요. 어머님도 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너무 자주 보지 말자고 하셨거든요. 언니,
언니 너무 눈치 없으시다. 시어머니가 하는 그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그만큼 네가 더 챙기고 전화도 자주 해라 그 뜻이잖아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더 모르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빨리 다시 들어가 봐야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소리도 생각나서 네, 아가씨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도 제 대답이 흡족한지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하고 다시 들어갔죠. 그런데 그 후에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저도 결혼한 지 오래되진 않았다 보니 마냥 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부친성이 좋고 싹싹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른이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제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뒤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저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는데. 말도 잘 안 하고 뻘쭘한 게 보여요. 아직은 좀 어려운 게 있죠. 좀 싹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도 그런 며느리 원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싶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렇지는 못한데 왜 이러나 싶고요. 제가 표정이 안 좋은데도 신우는 계속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결혼하면 시어머니하고도 엄청 잘 지낼 거예요. 자주 나가서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너무 좋잖아요. 모녀 같은 고부 사이.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언니도 좀 싹싹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안 그렇다 해도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우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정말 어찌나 얄밉던지요. 너나 실컷 그러고 살아라 싶고요. 시부모님한테만 그러는 것 같으면 또 이해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자기 부모님이다 보니 제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런 말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요. 한 번은 대화 중에 남편이 요즘은 아침에 토스트 먹거나 시리얼 우유에 말아서 먹고 간다고 했거든요. 시부모님도 그러느냐고 하고 말았는데 다음날 신우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제 그 얘기 뭐예요? 뭐가요? 오빠 아침에 빵 먹고 간다면서요? 네, 왜요? 언니 좀 그렇다. 빵이 뭐예요? 저는 또 시작이네 싶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바빠 죽겠는 사람 붙잡고 또 일어나 싶고요. 아가씨, 빵이 어때서요? 오빠도 빵 좋아해요. 좋아하고 편하다고 그렇게 줘요? 순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 아침부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당 수치 올라가고 안 좋거든요. 아가씨, 나 집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똑같이 출근해요. 오빠 밥 차려주고 그럴 시간 없어요. 언니, 그건 핑계예요. 퇴근하고 와서 내내 집에 있잖아요. 그때 나무라고 반찬 만들고 국도 자기 전에 끓여놓고 아침에 먹고 가면 되는데. 갔다 와서 운동도 해야 되고 바빠요, 저도. 제 날카로운 말에 신우도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언니. 왜 화를 내요? 그냥 오빠가 아침밥도 잘 못 먹고 다니나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아가씨, 저도 지금 일하고 있고 바빠요. 근데 전화해서 그런 얘기나 하시고. 그런 얘기라뇨. 다 언니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남자가 집에서 제대로 챙김도 못 받고 그러고 다니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가씨는 그렇게 사세요. 남편 챙겨주면서. 그럴 거예요.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는 안 살려고요. 참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직급인데 자기 오빠는 밖에서 수고하는 거고 저는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나 몰라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러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진짜 듣자 하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너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저만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자질구레한 지적질들을 하는 겁니다.
괜히 제가 발끈하면 저까지 이상한 사람 될 만큼 은근하게요. 저라고 입 없어서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잘났는데 왜 아직 그토록 원하는 결혼도 못했고 직장도 없어서 그러고 사느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간 되지 말자 싶어 그냥 참았죠. 시집을 가든 뭘 하든 빨리 집 좀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신우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개로 만났고 만난 지는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좋고 서로 잘 맞는다며 빠르게 결혼식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 정말 상대방 남자도 조건이 좋았어요. 직업은 한의사고 남자네 시댁도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보니 인물도 나쁘지 않고요. 남편감이 괜찮다 보니 신우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죠. 신우 결혼 준비할 때 저한테 지적질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맘때 남편이랑 야식을 잘 먹어서 살짝 살이 좀 쪘는데 저보고 관리도 안 하냐느니 자기는 결혼해서도 관리하면서 살 거라느니 하더라고요. 신우의 저런 소리에 이골이 난 저는 나중에는 그냥 한 귀로 흘렸고요. 한편으론 신우가 결혼한다 하니 너도 얼마나 잘하고 사는지 어디 보자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 친정인 저희 시댁에 엄청 자주 놀러 왔는데요. 오면 시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예뻐하신다는 소리도 자주 하고 남편하고 짬을 내서 여행 갔다 왔다는 소리도 하고 선물 받은 것도 자랑하고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 집에도 지랑 똑같은 시누이가 한 명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친정을 뺀질나게 드나들던 신우가 어느 순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냥 바쁜 것 같다고만 하시고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신우가 뭐가 그렇게 바쁜가 싶기도 했지만 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닌다고 했으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외근을 갔다가 일찍 퇴근을 했었어요. 집에 가려는데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드릴 게 있다 해서 저 혼자 그걸 들고 시댁으로 갔었죠. 가기 전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댁에 안 계시면 그냥 놔두고 와야겠다 생각하며 갔는데 들어가 보니 어머님이 마침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저를 보고는 어머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너 어쩐 일이야? 저희 아버지가 이거 전해주라고 하셔서요. 어머, 감사하다고 전해줘. 어머님은 정신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지선이한테. 아가씨요? 왜요? 어머님은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나가시려다가 다시 저를 보시더라고요. 아, 너 차 가지고 왔지? 네. 잘 됐다. 그러면 나 좀 태워줄래? 지선이가 술을 좀 먹었다고 차 좀 들고 오랬는데 나도 요새 운전을 통 안 해서 자신이 없네. 네가 좀 해줄래? 갑자기 저한테 운전을 해서 신우네 집에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영문도 몰랐지만 어머님이 급해 보이셔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신우네 집을 가게 되었어요. 결혼 초반에 집들이처럼 한번 간 게 다였죠. 시댁이 잘 살다 보니 신우집은 신혼집인데도 크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급하게 들어가시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안을 들어가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집이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게다가 식탁 위에는 술병이 어지럽혀져 있고 그 좋은 집이 이런 쓰레기 개판이 돼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보고는 살림이 어쩌고 잘만 훈계하더니 정작 자기 집은 돼지우리나 다름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신우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자 신우도 방에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술 먹고 있었는지
신우 상태도 완전 안 좋더라고요. 신우는 저를 보고 움찔 놀라더군요. 언니까지 왔어요? 마침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차 좀 태워달라고 했다. 엄마도 요새 운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알겠어요. 지금 나가요. 어딜 잘 못 따라간다는 건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가씨는 왜 저렇게 얼굴이 다 상해 있고 집은 또 왜 난장판인가 싶고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 폰을 보면서 다짜고짜 저보고 운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는데요, 아가씨? 자자 모텔이요. 내비치면 될 거예요. 네? 모텔이요? 빨리요. 늦게 가면 놓쳐요. 뭘 놓친다는 건지 영문도 없이 저는 일단 어머님과 신우를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는 뒷좌석에 탔는데 그 와중에 욕하면서 울더라고요.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 남편 욕이었습니다. 신우 남편이 바람을 폈고 신우랑 그걸로 계속 싸우다가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왔대요. 신우는 그 전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깐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텔로 위치가 잡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신우는 술에 취한 상태라 어머님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요즘엔 운전을 잘 안 하셔서 운전이 어설프다 보니 때마침 나타난 저보고 하라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신우 남편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인상도 선하고 신우한테 엄청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 피우고 집까지 나갔다는 건지. 저는 신우가 시키는 대로 운전은 했지만 이게 뭔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모텔. 하지만 저와 어머님, 신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위치가 옮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 깠나? 어디 가는 거지? 그렇게 모텔 주차장에서 안 내리고 어플만 보고 있으니 모텔 사장님이 차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냐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신우가 술 취한 목소리로 남편 바람 피우러 와서 잡으러 온 건데요?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영업장인데 소란 일으키면 안 된다고 저희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또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 저희는 쫓겨나듯 나왔죠. 밖에다 차를 대고 계속 어플을 봤는데 아마 신우 남편이 핸드폰을 꺼버린 것 같았어요. 위치 신호가 더 이상 안 잡히더라고요. 신우 울고 불고 분통 터져하고 어머님 위로하고 저는 갑자기 불려와서 이게 뭔가 싶고요. 그런데 저희 신우 갑자기 눈이 희번뜩 하더니 이번엔 자기 시댁으로 가자고 합니다. 네? 나 가서 따져야겠어요. 우리 어머님, 자기 아들 얼마나 잘났느냐 하더니 그렇게 잘나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바람피고 집 나가냐고 한번 따져야겠다고요. 지연아, 그만해. 너 좀 진정해. 엄마, 나 돌아버릴 것 같아. 빨리 운전하라고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눈을 부라리면서 언니 지금 운전 안 하면 날 그냥 내려서 지나가는 차에 띄워버릴 거예요. 나 말리지 마.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난리치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지못해 그냥 출발하라고 하시고요. 저는 이게 뭔가 하는 기분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설명을 들으며 신우네 시댁까지 도착했죠. 제가 아가씨네 시댁을 그것도 이런 이유로 오게 될지 꿈에도 몰랐네요. 아가씨는 주차하자마자 내려서 안으로 달려 들어갔고 어머님과 저도 급하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신우 집안으로 난입하고 어머님과 저까지 따라 들어가니 신우네 어머님, 아버님 다 기함하시더라고요. 너 여기 어쩐 일이야, 갑자기? 어머님, 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왔어요.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서요. 너 술 먹었니? 네, 좀 마셨어요. 마실 수밖에 없죠. 지금 진영 씨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집도 나갔고요. 좀 전까지 내연녀랑 모텔에 있었어요. 뭐? 저 엄마랑 그이 잡으러 갔었다고요. 그 말에 신우 어머님도 저희를 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한마디 거드시고요. 맞습니다, 사부인. 장서방 바람났어요. 좀 됐다네요. 저희 딸도 그걸로 속게나 알았고요. 어머님의 말에 신우 어머님도 좀 당황스러워 보이더니 이내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딸이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면 사부인께서라도 잘 달래서 맨정신에 얘기하자고 하시던가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님도 눈이 돌더군요. 제정신요? 지금 제정신이라고 하셨어요? 제 말은 술을 먹었으니까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술을 먹고 누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데요.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쪽 아들이 바람만 안 폈으면 우리 딸이 왜 그럽니까? 아니, 어따 대고 자꾸 바람이래요. 확실한 거 맞아요? 지연이 제가 헛다리 잡고 남편까지 잡는 거 아니고요. 저번에도 한번 그랬다면서요. 누가 헛다리를 잡아요? 지금 모텔까지 간 거 보고 온 건데. 어떻게 알고 간 건데요? 그래서 잡았습니까? 증거. 어디 한번 봐요. 놓쳤어요. 그쪽 아드님이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는 바람에. 도망간 게 아니라 애초에 헛다리 짚은 거 아니냐고요. 신운의 양가 어머님들까지 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자꾸 말렸는데 신우는 오히려 같이 삿대질하며 싸웠어요. 그러고 있으니 신운의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싸웠고요. 점차 서로 격앙돼서 큰소리 오가고 나중엔 쌍욕까지 오가고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겨우 남편에게 전화해서 빨리 여기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줬고 나중엔 저희 남편까지 와서 어머님과 신우를 겨우 뜯어말려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 앞으로 나와서도 어머님과 신우 열받아서 씩씩거리시고 남편은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어머님과 신우를 태우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저희 집으로 가도 된다고 했지만 저도 그냥 시댁으로 갔죠. 그렇게 시댁에 다 둘러앉았고 아버님이 심각하게 물으니까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4, 5개월 때부터 낌새가 있었다고? 내가 보기에 그것들 결혼 전부터 사귀었던 사이 같아. 둘이 죽고 못 살면서 결혼은 나랑 한 것 같다고. 아니 이것들이 진짜. 근데 당신은 왜 얘기 안 했어? 일단 지연이가 확실한 증거 잡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증거 잡는 거 도와주려고 한 거지. 그래서 잡았어? 못 잡았어. 오늘 이렇게 난리친 것 때문에 장서방이나 그 집 식구들도 더 조심할 텐데. 아휴, 못 살아. 그냥 몰래 사람 붙이는 게 낫겠어. 남편도 머리가 아픈지 막 머리를 싸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대화만 듣고 있었는데 참 이런 막장 일도 다 일어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집으로 갔고 남편은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과할 일은 아니기에 괜찮다고 아가씨가 힘들지 않겠냐고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그 일로 이혼을 결국 하기로 했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신우가 저한테 얄밉게 굴 때는 너 결혼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했는데요. 막상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마냥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따로 애인도 있으면서 신우랑 결혼한 그 파렴치한 신우 남편이 너무 싫기만 했습니다. 신우는 마땅한 증거를 잡지 못한 채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어플이나 문자 내용을 증거로 내긴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법적 다툼이 길어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도 시댁을 가게 되면 신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풀 죽어 있는 게 안쓰럽기도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랑 계속 살아봤자 뭐가 있겠냐고 차라리 잘된 거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신우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언니. 네? 내가 언니한테 뭐 시부모님한테 잘해라, 오빠한테 잘해라, 어째라 한 거 듣기 싫었죠.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저도 좀 놀랐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했죠. 미안해요.
겪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입으로만 훈수둬서 내가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내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해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사과할게요. 신우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좀 놀랍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마음고생한 게 많아서 그런지 신우도 어떻게 보면 꽤 성숙해졌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뒤 당연히 신우는 저에게 일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신우가 소송 잘 끝내고 홀로 서기를 잘하기를 바랬고요. 결국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신우는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고 이혼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일을 겪고 나니 신우도 많이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신우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끝났으니 마음 잘 추스르고 씩씩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정말 얄밉고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큰 배신을 당했고 신우가 꿈꾸던 대로 결혼 생활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가 컸겠지만 또 그만큼 든든한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증오심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증오심은 스스로를 파먹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악착같이 미워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니까요. 저는 과거 그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 밑바닥에 있던 처절한 증오심과 미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평범하고 잔잔했던 제 삶을 엉망진창 헤집어 놓았던 그 사건과 그 여자.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은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얘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11살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뭘로 할지,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영양제는 뭘 먹여야 할지, 키우던 강아지 미용은 언제쯤 시켜야 될지 등 아주 소소한 고민을 하던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데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제가 남편의 차를 빌려 탔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쯤 병원에서 갑상선 검진을 받았는데 혹 하나가 의심된다고 세친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가야 했는데 마침 남편이 차를 놓고 간다고 하길래 그 차를 끌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좀 멀었거든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다는 진료를 받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차문에 심한 문콕 자국이 있는 겁니다. 육안으로도 좀 많이 패여져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문콕을 심하게 해놓고 연락 한 통 없이 가버린 건가 괘씸했던 저는 어떤 차가 옆에 주차를 했는지 보려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겼습니다. 집에 와서 컴퓨터에 메모리를 넣고 지난 영상들을 확인하는데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요.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며칠 전 차 안에서 웬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게 찍혔더군요. 남편은 친하고 편한 듯 그 여자와 스스럼 없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운 성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추접스러운 이야기를 깔깔대며 주고받던 남편과 낯선 여자.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남편의 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듯 멈췄는데 그곳은 모텔이었어요. 익숙한 듯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차 앞에서 그 두 인간들이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찍혔더군요. 나중에 두 년놈들이 모텔에서 다시 나올 때 영상도 찾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여자 얼굴도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랑 나이는 비슷해 보이고 긴 생머리였어요. 남편과 다정하게 장난을 치며 나오더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어딘가에 내려주고 흥얼거리며 저희 집 쪽으로 운전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랑 통화하면서 이제 일이 마쳐서 가고 있다는 둥, 피곤하다는 둥,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대더라고요. 바로 좀 전에 낯선 여자랑 모텔까지 가놓고 말이죠.
그걸 본 저는 눈앞이 컴컴해졌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넘었고 주변 사람이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람피는 것들이 많냐고 욕은 하면서도 그게 제 남편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남편을 잘 안다고 믿었고 저를 두고 외도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에 당연히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컴컴했죠. 저는 그 영상을 확인한 후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학원 갔다 왔는데 엄마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대고 방 안에 누워 내내 눈물만 흘렸죠.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밖으로 따라오라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아빠랑 슈퍼 갔다 올 테니 집에 있으라 하고 아파트 놀이터로 갔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봤다고. 네가 그 여자랑 나눈 대화도 함께 어떤 모텔에 들어갔는지도 다 봤다고요. 이미 눈으로 확인했으니 잡아댈 생각은 말아라 라고 하며 말이죠. 남편 제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렇게 뻔뻔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제가 계속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게 어이가 없었죠. 저는 너무 복받쳐서 펑펑 울고 남편은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 남편 머리통이며 몸이며 정말 사정없이 때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남편도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잘못했다고만 하고요. 그 여자와의 일은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이는 게 있으면 뒤도 보지 않고 이혼이라고요. 남편 결국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와 만난 지 3년 됐답니다. 그 여자가 원청회사고 남편 회사가 하청회사인데 일 때문에 처음 만났다가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 친해졌답니다. 그 여자가 엄청 활발하고 스스럼 없는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 여자와의 잠자리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중독처럼 헤어나올 수 없었답니다. 저는 짐승 같은 새끼라고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욕을 퍼붓고 내내 울기만 했죠. 처음에는 뒤도 보지 않고 이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잘못했다고 계속 빌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걸렸습니다.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토록 잘못했다고 하니 나만 한번 참으면 되지 않을까. 살면서 바람 한번 안 피는 남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냥 별일 아닌 양 덮어놓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안 먹던 술까지 먹으며 몇 날 며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말했죠. 그 여자랑 내가 보는 앞에서 끝을 내라. 그리고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고요. 남편은 알겠다며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너 때문에 내 가정 깨질 뻔했다. 다시는 연락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 전화번호며 신상을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순순히 번호와 그 여자 이름, 나이, 직장도 알려줬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각서와 함께요. 저는 그렇게 그 일을 덮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결코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했고 화병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쩔 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끝도 없는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고 아무 일 없는 듯 쿨쿨 자고 있는 남편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너무 컸고 우울감도 몹시 심했어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한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그 여자의 정보로 그 여자 카톡이며 SNS를 하루가 멀다 하고 염탐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아주 잘 지내는 듯 했어요. 연봉 높고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 다정해 보이는 남편과 딸에 시댁도 부자인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과시욕도 엄청난지 본인에 대한 자랑거리나 세세한 정보도 여과 없이 SNS에 올렸기에 그 여자에 관한 정보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그 상간녀의 남편은 그 학원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SNS에는 시어머니가 선물로 차를 바꿔줬다느니 다 함께 풀빌라를 갔다 왔다느니 어머님과 남편 덕에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한다느니 온갖 자랑글을 올려대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 여자의 남편은 아내가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떤 인간인지 알까? 생각했습니다. 홧김에 폭로하고 싶은 마음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도 이혼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기에 그저 제 마음속에서만 삭히고 또 삭혔죠. 그런데 저는 1년 뒤 남편이 그 여자와 아직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 여자의 SNS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는 풍경이 좋은 카페에 갔다 왔다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속 테이블에 있던 지갑과 핸드폰이 제 남편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타 지역으로 외근 간다고 좀 늦는다고 했던 날, 그 지갑은 제가 사준 것이기에 단박에 알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보는데 그저 쓴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혼만은 안 된다며 생난리를 치면서 저를 붙잡았던 남편. 뒤에서는 보란듯이 저를 기만하고 이 여자를 여전히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걸린 전적이 있다 보니 이번에는 블랙박스도 철저하게 지우고 핸드폰에 그 여자와의 대화 내역은 다 지운 듯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국 남편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매일 저녁에 갖고 와 그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됐을까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난 것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저는 이번엔 남편에게 말하지도 티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를 속이고 더 이상 믿음도 없고 이 결혼 생활은 정말 끝이다 결심했죠. 그래서 남편 몰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끝에 이혼 소송과 두 사람 모두에게 상간 소송을 걸기로 했고 양육권 등도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비교적 확실한 편이었기에 큰 이견이 없는 한 제가 크게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상담과 준비 끝에 남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네 외도를 덮어두고 지난 1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려 했는데 너는 보란듯이 날 속이고 그 여자와 계속 만났다. 도저히 그 여자와 못 헤어지겠고 가정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하다면 보내줄 테니 가라. 나는 이혼소송, 상간소송 모두 진행할 거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에는 울고불고 하는 리액션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이혼 통보 후 며칠 뒤 돌연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한 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책임감도 없는 인간이구나 치가 떨리더군요. 그래 시댁으로 가든지 그 여자한테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끝이다. 재판에나 성실히 참여해라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가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한다 했더니 죽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한 남편. 그 일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에게도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남편이 죽음으로써 이혼소송은 의미가 없이 끝나버리게 되고 상간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만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회사 원청과 하청 직원 사이였고 그저 친할 사이였을 뿐이다며 우겼지만 저는 지난 블랙박스와 녹음기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승소하여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시댁도 부자고 본인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위자료 2천만 원이라고 해도 본인에겐 대단히 큰 돈도 아니었을 거고 큰 타격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그 후로도 보란듯이 SNS에 여전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잘만 올려댔거든요. 마치 상간소송 당한 일은 없었던 일인 양 말이죠. 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남편은 고인이 됐고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어졌고 제 상처받은 가슴은 갈갈이 찢겨졌음에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 여자의 사진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자의 SNS를 보는 것을 그만두자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고인이 됐으니 이 여자에 대한 증오와 집착도 그냥 잊어버리자. 앞으로는 그저 내 삶과 우리 아이만 생각하며 살아가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는 정말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상간녀가 뒤늦게 저와 제 아이에게 상간소송 위자료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것을 청구했다는 것이었죠.
상간소송에 있어서 구상권 청구란 분류는 혼자 한 게 아니고 공동의 잘못인데 나 혼자 돈 내는 건 억울하다. 반은 상대방에게 받아야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남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남편의 유산 상속을 받은 저와 아이에게 그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죽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유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자식인 저와 아이가 남편 앞으로 있던 약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 유산 상속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였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반을 고스란히 그 상간녀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더 환장할 건 이게 결국 재판에서 인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상속분만큼 구상권에 대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에게 소송을 걸었고 그 다음엔 제 아이에게까지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고작 11살인 저희 아이에게 아빠와 바람핀 여자가 네 아빠 바람핀 값을 돌려달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긴 것이었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심정이었어요. 이 일에 있어서 저와 아이는 철저한 피해자인데 어떻게 이런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저는 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따졌더니 변호사가 그러는 겁니다. 보통 상대 남자가 고인까지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자기도 예상 못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어찌됐든 상간녀가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할 수도 있으니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된다고 기뜸을 해주는 것도 변호사의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소송 비용은 다 받았다 이건지 저런 무책임한 소리나 하더군요. 유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시간이 지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소를 했음에도 결국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저는 결국 그 여자에게 돈을 줘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순순히는 못 주겠더군요. 그래서 결심 끝에 그 여자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심정적으로 머리채라도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건 아니었고 그 뻔뻔한 낯짝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찾아간 것만으로도 그 여자에겐 조금이라도 압박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 직장에 찾아갔고 부서명과 그 여자 이름 강은정 씨를 찾아왔다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누구시냐고 했고 저는 송원우 씨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더군요. 그리고는 나가서 얘기하자길래 됐고 돈 주러 왔으니 돈만 주고 가겠다 했죠. 주변 동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끗힐끗. 그 여자는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휴게실로 오라는 겁니다. 저는 됐고 여기서 줄 테니 세어보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세어볼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돈 받았다는 영수증 사인 받았고 아무런 행동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갔습니다. 생각 같아선 뒤엎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까진 솔직히 안 났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가 왔더군요. 회사로 이렇게 찾아온 거 일부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요? 아들한테 청구한 거 돈 줄 때도 이렇게 찾아올 거예요? 그래요. 이런 거 고소 가능한 거 알죠? 저 고소할 겁니다. 저보고 고소하겠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꼭지가 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인연 이거 사람 아니구나 싶고. 고소? 그래요. 당신 가고 나서 사람들 다 수군거리고 남의 직장 찾아와서 이건 아니죠. 나 이거 고소할 거야. 저는 분노로 손이 너무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당장이라도 다시 돌아가 그 여자 머리채를 다 뽑아놓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의 남편하고 놀아나도 암소리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구상권 청구까지 해도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얌전하게 가서 돈 주니까 이게 사람을 물로 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고소해라. 근데 나도 아무 짓도 안 하고 고소당할 순 없다. 어디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그 후 아들에게서 온 판결 금액도 줘야 됐기에 저는 다시 돈을 현금으로 뽑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회사에 다시 찾아갔어요. 로비 데스크에서 무슨 일로 오셨냐길래 저번과 달리 이번엔 쩌렁쩌렁한 소리로 말했죠. 여기 총무부 강은정 대리라고 그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을 펴서 상간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도리어 저하고 아이한테 구상권 청구를 걸었길래 그 돈 주러 왔습니다.
제 말에 로비에 있던 분들 다 쳐다보고 데스크 직원도 놀란 얼굴로 옆자리 직원 힐끔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들어가시라고 안내해 주더군요. 저는 저번에 한번 왔기에 사무실로 곧장 갔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저 멀리 있던 여자가 들어오는 저를 단박에 알아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부랴부랴 달려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따라 나와요. 저는 그 여자 팔을 뿌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지? 돈 주러 왔는데 왜 이래? 자, 내 남편이랑 바람핀값 돌려주러 왔어. 자, 여기 돈. 아, 이렇게 찾아온 것도 고소한다고 했지? 고소하고 싶으면 해봐! 제가 악에 받쳐서 그렇게 외치자 그 여자 완전 얼굴 썩어서 저 쳐다보고 다른 동료들 다 놀란 얼굴로 보고 있더군요. 내 남편이랑 너랑 바람 피우다 결국 자살했잖아. 그리고 남편이 남긴 그 알량한 유산, 그거 너한테 고소비용으로 다 날려보지 뭐. 어차피 이혼했으면 내 돈 아닌데 뭐. 나도 이제 무서울 거 없거든? 여기 사무실의 책임자분 어디 계세요? 내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만 못해요? 어따 그만하라 말아야. 내가 당해주니까 사람 우습게 보여?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만만해 보이디? 아니면 네 정신머리가 애초부터 썩어 문드러진 건가?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는 주제에 뒤에서는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녔지? 여기 동료들은 알아? 최소한 너랑 같은 직장 다니는 동료들도 똥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사무실 사람들 경악하면서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난양 옆에서 수근수근 대는 게 다 들렸습니다. 그 여자 거의 울 듯한 얼굴로 저를 떠밀더라고요. 그만하고 가라고! 경찰 부를까? 불러. 그 여자 결국 내 팔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저는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 그 여자는 강제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저를 떠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바닥으로 자빠졌고요. 거기서 일부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간녀 주제에 사람을 쳐? 나도 폭행죄로 너 고소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죽일 듯이 저 노려보고 있고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나도 절대 그냥 못 지나간다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실 그 여자가 밀치기를 바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병원으로 가서 폭행으로 허리를 다쳤다며 진단서 끊었고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저는 상해죄로 고소할 요량으로요. 그 여자 직장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제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후 그 여자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학원으로 찾아갔어요. 데스크에서 원장님 찾아왔다고 며느리 강은정 씨에 대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했죠. 그렇게 그 여자 시어머니 원장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며느리 일로 할 말이 있다고요? 네. 누구시길래 왜 저를 찾아오셨죠? 며느리가 강은정 씨 맞죠? 네. 거두절미하게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저희 남편 이름은 송원우고 며느리 강은정과 내연관계였습니다. 저는 송원우의 아내고요. 네? 그분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도 들은 듯 몹시 놀라더군요. 밖에서는 그러고 다니면서 시어머니 앞에선 세상 조신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했던 모양이었죠. 표정 보니까 아예 짐작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제 남편과 3년 정도 내연관계가 있었고 한 번 넘어가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후로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이랑 상간 소송 진행했는데 소송 시작 전에 남편은 자살했습니다. 제 말에 그분도 흠칫 놀라더라고요. 자살했다고요? 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강은정에만 상간소송 걸었고 증거가 충분했기에 승소했습니다. 집으로 소장이 갔을 텐데 아드님이 모르시는 걸 보니 강은정이 아드님 모르게 잘 빼돌렸나 보네요. 재판 마무리되고 그렇게 끝이 나나 싶었는데 그 뒤에 강은정이 저와 제 아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라는 걸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받은 유산을 대상으로요. 돈이 아쉬워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상간소송 걸었다는 것에 분풀이라도 하듯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악랄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더군요. 본인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친다면 그런 짓을 하진 않았겠죠. 심지어 제가 낯짝 한번 보고 싶어서 회사에 찾아갔더니 그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또 고소를 하겠다 연부를 외네요. 원장님 며느리가 인간인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인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그분은 몹시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제 가정은 파탄나고 남편 죽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고소까지 당한 제 심정 이해 못 하시겠죠. 그냥 덮고 사려는 사람을 낭떠러지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된 이상 이판사판이네요. 그게 진짜 우리 며느리 얘기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판결문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폰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드렸죠. 이거 판결문이고요. 이건 두 사람 모텔 가는 길에 찍힌 영상이요. 그분은 영상 속 대화를 듣고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리고 미간을 찌푸린 채 판결문도 보고요. 저는 그랬죠. 이 학원 좋은 거 저도 잘 압니다. 제 친구 엄마들 중에 이 학원 보내는 엄마들도 몇 있고요. 친한 친구들이니까 저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제가 제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죠. 다만 그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듣고도 이 학원에 아이를 계속 보낼지 그리고 주변 학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할지는 장담 못 하겠네요. 학원이라는 데가 학부모들 소문을 무시할 만한 데도 안 될 텐데 워낙 더럽고 지저분한 소문이라. 저는 그쯤에서 그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자 저에게 전화해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회사는 물론이고 시댁에까지 그 사실을 다 알리고 콩밥 먹고 싶냐고 악을 쓰더군요. 상간녀 주제에 예전처럼 간통죄가 있었으면 콩밥을 먹는 건 도리어 본인이었을 텐데 참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또 가족에게도 다 알려줬구나 싶어서 악다구니를 쓰는 그 여자가 오히려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를 고소했어요. 고소에 관한 내용을 보니 제가 회사에 폭로를 하는 바람에 회사도 휴직을 한 상태고 시댁에도 알리는 바람에 이혼 소송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일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고요. 경찰 조사 시 그 일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저 역시도 그 여자가 나를 떠밀어 진단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범인데다 상황을 어느 정도 정상 참작 인정받아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끝이 나게 됐습니다. 더 큰 벌금을 물지언정 그 여자 주변에 다 알리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원했던 대로 된 듯해서 조금은 후련하더군요. 그 여자 SNS에 들어갔더니 모두 싹 지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에 관한 자랑글도 어느 회사 소속인지에 대한 자랑글도 전부요. 고소장에 쓰여있던 것처럼 회사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알게 되었을 테니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었겠죠. 남을 한 대 때리려면 내가 2대 맞을 각오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내 화를 어느 정도는 풀어야 그 다음 삶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를 했고 그 여자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어봤으니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한 건지 조금은 깨닫게 되겠죠. 저에게 그 일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다시 꿋꿋이 살아가려 합니다. 힘든 일을 잘 견뎌주었던 제 스스로가 고맙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사연을 끝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